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러시아군이 개전 초기 3일 만에 함락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던 키이우도 아직 건재한데요. 물론 러시아군의 끈질긴 공세로 인해 피해가 점차 누적되고 있지만 함락당할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가지에서 소모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되밀어내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패배는 현대전에서 대도시의 시가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면 서울이 쉽사리 함락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휴전선에 주력이 배치된 북한군이야 어찌어찌 제압할 수 있어도 만주에서 내려올 중국인민해방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선부터 수도 서울까지 짧은 중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 수준을 고려할 때 수일이면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옛말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는 이야기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게는 이런 전술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방어선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절실하게 실감했고 진격하는 북한군과 중공군을 저지할 방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휴전선 인근의 대한민국 영토는 전부 요새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과거 3일 만에 수도를 함락당했던 굴욕적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이 온갖 희생을 감내하고 서울에 도달하더라도 절대 서울은 점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은 막강해졌습니다. 또한 서울도 방어 설비를 철저히 해 서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철옹성으로 변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의 침략에 맞서 어떻게 방어선을 형성했으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인민해방군 전체가 달려들어도 서울을 함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요새가 됐습니다. 일명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서울에 위치한 엄청난 수의 빌딩들 때문인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건설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두 자재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건물의 성능을 몇 배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강점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이 열압력탄을 사용해 맹폭 중인 마리우폴의 시가지는 아직도 굳건히 선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키이우 쇼핑센터처럼 탄약이 잔뜩 쌓여있는 채로 미사일 폭격을 당했음에도 골조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어지간한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건물을 파괴하더라도 적들은 큰 문제에 맞닥뜨리는데요. 바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물이 도로를 차단해 이동을 제한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건물로 인해 부대의 진격이 지연되면 이때를 틈타 인접 건물에 주둔 중인 국군의 거센 반격에 의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군의 저항은 지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깔린 그물망 같은 지하철을 통해 지하에서 기습을 감행하면 침략군은 그야말로 어디서 맞았는지도 모른 채 눈뜬 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습 헬기를 이용한 공중강습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서울 곳곳에 방공자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야산과 건물에 숨어있는 방공자산에 의해 적의 헬리콥터는 상륙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격파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노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을 지키는 북부정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크기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부정부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16일 미국 국방성은 중국군의 동향을 조사한 중국군사 안보발전태세 2018 연례보고서를 미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위기사항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이 다양한 작전을 벌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군도 이에 동참해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2020년 3월부터 8개월간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부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성의 보고를 통해 북부정부의 구체적인 전력 또한 공개됐는데요. 보고서는 북부정부를 담당하는 78, 79, 80 집단군의 병력은 약 17만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무기 편제 현대화도 상당수 진행됐는데요. 과거 2018년 기준 북부정부의 지상군은 79 집단군이 기계화 집단군으로 주력 병력이었고 나머지 집단군은 차량 앞 보병으로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편을 통해 전부 합성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편제를 따라한 것인데요. 일명 스트라이크 부대를 불렸던 미군의 여단 전투단 편제와 유사한 개념의 중국 합성여단은 4개 전투대대와 1개 포병대대, 기타 지원 배속 부대로 구성된 여단인데요. 부대 편제와 용도에 따라 중형여단과 중형여단, 경형여단으로 나뉩니다. 이 중 중형여단들의 편제는 우리 군의 군단 예하 기갑여단의 편제와 다소 유사한데요. 그런 중형여단만 무려 14개 여단이 북한 접경 지역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지원하는 병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민해방군 소속 북해함대가 북부정부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공군 2개 기지, 해군 육전대 2개 여단 등이 북부정부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부정부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국가의 전투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는 북한보다 중국의 북부정부가 한반도를 충분히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세력이라고 할 만한데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와 기반 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약 950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만 점령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장악해 한반도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 북부정부가 서울을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의지를 통과해 휴전선 인근까지 진격하는 것은 쉽지만 휴전선부터는 국군이 구축한 방어선의 돌파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또 인민해방군이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경로는 불과 4개에 불과합니다. 파주의 1번 국도, 연천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3번 국도, 철원에서 뻗어나오는 43번, 47번 국도인데요. 이 도로 모두 서울로 바로 이어져 가장 최단 시간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는 우리 국군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할 때 지형지물을 이용해 도로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도로들이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어 편해 보이지만 주변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이루어져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 국군은 주요 목지점마다 대전차 장애물을 대량으로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도로를 지나다 보면 유독 특이하게 좁은 도로와 이상하게 생긴 장애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적전차의 기동을 막기 위한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들은 비상시가 되면 폭약을 이용해 폭파시켜 도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민해방군은 기동이 차단되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회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회 지점에는 동일한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고 험지 기동은 산세가 심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정체된 지점에 한국의 포병과 공군 전력의 압박을 통해 대량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령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해서 계속 진격하더라도 적들의 피해는 계속되는데요. 주요 도로는 전부 고향, 의정부, 포천과 같은 주요 도시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적성국 기갑 전력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하더라도 콘크리트 요새인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숲에 매복한 국군의 저항과 화력 지원으로 인해 북부정부는 서울 함락은커녕 서울 북부 지역에서 부대가 전멸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서울을 함락시킬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해 전술을 이용해 서울을 포위해서 몇 년간 봉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인구 95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3분의 2의 시민이 대피한 상태이며 이 중 동원된 예비군 전력과 일부 시민들, 수도군단 1, 5 군단과 함께 서울을 사수하면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전력이 저항을 위해 나서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이를 포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최소 10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인민해방군 전체 병력인 약 380만 명이 나서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핵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만약 중국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서울에 핵을 투하한다면 이번 러시아의 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다국적군을 통한 중국 본토 공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즉 핵은 중국의 선택사항조차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핵을 발사하더라도 예상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폭심지의 피해는 막심하겠지만 많은 빌딩 숲과 콘크리트 벽에 차단돼 지속해서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핵 한 방으로 한국의 전력을 와해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의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서울을 평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무기체계가 발달한 현대전에서도 시가전은 여전히 공략이 어렵고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그로니즈 전투입니다. 1994년 제1차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군은 인구 20만 명의 도시 그로즈니를 압도적인 장비를 앞세워 공략해 체첸을 20일 만에 함락시킬 것이라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즈니에 입성한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로즈니 시내에 매복해 있던 체첸군이 일시적으로 기습해 말 그대로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큰 굴욕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 아무리 장비가 우수하고 병력이 많더라도 시가전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지형적인 특성상 북한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에 강화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우리는 수많은 외세에 저항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설령 중국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것처럼 적성국의 엄청난 전력차라도 우리 군과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아무리 많은 인력이 밀고 내려와도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수도인 서울을 끈질기게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